네, 미국 LA의 한 쇼핑몰에서 국내 항공사 소속 여성 승무원이 현지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LA에서 우리나라 항공사 소속 승무원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지금 중대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건지 궁금하고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미국 LA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항공사 한 여승무원이 흉기로 피습을 당해서 현재 중태에 빠진 사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운타운 인근에 있는 쇼핑몰이었는데요. 한 노숙인이 이 쇼핑몰에서 처음에는 9살짜리 어린 아이에게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 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 어린아이를 가격을 했고요. 네. 이 어린아이가 도망을 가자 이 쇼핑몰 안에 있는 것을 가로질러서 다른 여성들이 있는 쪽으로 갔어요. 근데 이 여성들이 있는 쪽에 이제 우리나라 여승무원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 여성에게도 이 흉기를 휘둘러서 이 가슴 쪽에 상해를 입었고 네. 바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인근 약국으로 이 여성을 데려갔지만 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중태인 상황입니다. 네, 지금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건 노숙인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노숙인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묻지마 피습으로 보이는데 범행 동기는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LA 경찰이 범행 동기를 파악 중에 있는데 네. 그냥 묻지마 피습인 것으로 현재는 가닥에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처음에는 9살 아이를 상대로 범행을 했다가 거기에 있는 다른 여성들을 다가갔고 그리고 현재 여승무원에게 이런 가격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범행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아직도 현재 경찰은 이 범행 동기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 승무원의 빠른 회복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후에는 보상 관련된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인천 LA 노선 업무를 마치고 복귀 비행을 기다리다가 이런 피습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고는 산재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 산재라고 하는 거는 사업주의 이제 지배하에, 그러니까 사업주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업무와 관련된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승무원이 인천과 LA 노선 업무였고 그리고 복귀를 기다리다가 이러한 이 범죄에 노출된 것은 맞는데 좀 애매한 것이 이제 예를 들면 여전히 근무 중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과연 이 몰에 갔던 이러한 행적이 사업주의 지배와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었던 그러한 장소가 맞는지 네. 이 부분은 좀 파악을 해봐야겠지만요. 해당 항공사가 지금 현지에 직원을 급파를 했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산재의 여부를 떠나서 회사에서의 지원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중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빠른 쾌유가 시급해 보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결 내용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우선은 어떤 혐의를 받았는지 궁금하고요.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게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017년도 5월에 목포시청이 관계자를 통해서 이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고요. 이 네. 자료를 통해서 6월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 본인 또 조카 또 지인 등의 명의로 이제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런 혐의를 하나를 받고 있고 두 번째는 2017년 9월에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받았다 이런 두 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받았던 혐의는 먼저 부패방지법 위반, 그러니까 이득을 얻었다라는 것이고 이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다 이런 혐의 두 개를 받았는데요. 근데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랐습니다. 1심은 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부패방지법 위반 모두 유죄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2017년도에 받았던 그 목포시청으로부터 자료가 기밀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당시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구체적인 자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밀성이 있었다. 근데 이러한 기밀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둘 다 유죄를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징역과 관련되어 있는 1년 6개월의 판결이 났었는데요. 네. 근데 2심에서는 1심과 판결을 달리했어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유죄는 맞다. 그것은 네. 똑같은데 이제 부패방지법과 관련된 것이 달라졌습니다. 네. 2심에서는 부패방지법은 무죄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목포시청으로부터 받았던 자료는 기밀성 있는 그런 비밀 자료는 맞는데 그 비밀 자료를 가지고
부동산을 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샀을 때의 목적이 내가 이러한 비밀 자료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어야지 이러한 목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을 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뿐 어떠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손혜원 전 의원에게는 없었다. 그래서 네. 부패방지법 위반이 무죄가 되면서 원래는 징역 1년 6개월이었는데 벌금 1,000만 원으로 바뀝니다. 근데 오늘 대법원에서는 네. 2심과 똑같은 판결을 내렸어요. 여전히 부패방지법은 무죄고 그 당시에 기밀 자료를 이용하긴 했지만 네. 그것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 1,000만 원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대법원 이번 판결에 대해서 시선이 몰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1, 2심의 판결이 달랐기 때문인데 1심에서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을 했지만 2심에서는 부패방지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고 지금 대법원의 판결도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법적 배경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갈렸던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방지법에 해당되느냐입니다. 근데 네. 부패방지법은 어떠한 기밀 자료를 가지고 원래는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내가 이 자료를 이용을 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이 목포시청으로부터 받았던 자료는 비밀 자료가 맞고 이 자료를 통해서 내가 비밀스러운 내용을 알아서 이것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어야지라는 목적을 인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2심과 대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 건 맞는데 이 투자가 내가 이 기밀 자료를 봐서 이 기밀 자료를 이용을 하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목적이 아니라 네. 손혜원 전 의원이 그 당시에 정말 목포에 대해서 재생 사업과 관련돼서 근대 문화유산을 투자를 해서 이 근대 문화유산으로 활용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 이 기밀 자료를 통해서 본인이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그러한 판단이 바뀌면서 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부패방지법 위반이 무죄가 되면서 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 내용은 5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또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경찰은 이 남성을 긴급 체포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6일 오전 3시 34분경이었어요. 네. 김해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남성이 자신의 예전 여자친구와 그 여자친구의 지인이 같이 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따라갔다가 자동차로 그 2명을 함께 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여성만 따로 또 흉기로 피습을 했던 사건입니다. 여성은 좀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 지인 같은 경우에는 경상입니다. 네. 지금 이 남성은 범행 후에 차를 몰고 달아나서 이후에 이제 경찰한테 자수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어떻게 범행 동기는 밝혀졌습니까? 일단 이 범행 동기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범행한 지 한 50여 분 만에 긴급 체포가 됐거든요. 네. 그 긴급 체포가 된 원인이 본인이 112에 전화를 해서 자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이 범행 동기를 물어봤더니 이 여성이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헤어지자고 해서 격분을 했고 또 여성에게 계속적으로 전화를 했는데 어느 날 남성이 전화를 받는 것을 보고 굉장히 격분을 했다. 네. 그래서 이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갔다가 이 여성과 여성의 지인이 이제 술을 마시러 가는 장면을 목격을 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자는 얘기가 네. 범행 동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우선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을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수사를 좀 해봐야겠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스토킹 혐의도 적용이 될까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까요? 일단 살인미수 혐의로 현재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흉기를 가지고 여성을 공격했기 때문에 네. 살인의 의도가 있다라고 봤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아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한 석 달 전에 이별 통보를 했어요, 여자친구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네. 지속적으로 이 남성을 피해서 저 이사를 간 거거든요, 김해로. 그런데도 계속해서 김해로 찾아왔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 여성이 이 식당도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고 해요. 남성이 자꾸 찾아오고 괴롭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단체에서는 지금 단순히 살인미수뿐만이 아니라 네. 스토킹 혐의도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도 스토킹 혐의도 조사할 예정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경찰이 청주현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 공객 장부를 압수를 했거든요. 근데 고객 명단을 좀 보니까
공직자가 무려 23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찰이 이 청주시에 있는 한 마사지 업체에서 성매매를 알선을 한다 이러한 첩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했고요.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 5월과 9월에 이 두 차례를 단속하면서 장부 2개를 압수를 해요. 두 네. 번을. 이 장부에는 한 50여 명의 이러한 이 범행을 했다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수사를 했었고요. 1차 수사 때에는 11명 정도가 이제 공무원이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2차 나머지 한 300명에 대해서 신상을 확보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네. 여기에서 23명이 더 공직자가 있었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공직자만 37명인데 1차 수사 때보다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네. 더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겠네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이제 조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전체 다 조사해서 추가적으로 밝혀진 것이 이제 23명이 더 밝혀져서 지금 최종 37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 공직자가 교사, 교육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군무원을 포함한 군인들도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지금 현재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성매매 처벌법뿐만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그러한 훈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같은 것들도 처벌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성매매 처벌법뿐만 아니라 공직자와 관련된 징계 처분도 내려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성매수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수자거든요. 예.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에 따라서 가장 적은 징계는 견책, 그리고 가장 중한 징계는 해임, 파면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라 이것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네. 경찰 쪽에서는 단속 현장에서 업주와 접객원 2명을 또 붙잡았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성매매 알선 혐의의 처벌 수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매매 알선의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게 단순히 성을 매수한 사람이 아니라 이건 성매매 알선을 통해서 네. 장소를 제공을 하고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한 매수자보다도 이 알선과 관련되어서 더 엄격히 처벌하고 있고요. 이미 이 업주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으로 지금 현재 처벌 진행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경찰 쪽에서는 2차 수사 대상자 가운데 공직자를 우선 조사를 하고 나머지를 다음 달부터 본격 조사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 성매수자 관련한 처벌 수위 그리고 성매매 알선 혐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처벌 수위에 대한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성매매와 관련되어서는 이것을 처벌을 해야 되느냐와 관련된 논의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매매와 관련되어서는 예를 들면은 본인 스스로 원해서 서로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가 나서서 이것을 처벌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비범죄화하자는 주장들도 있어요. 하지만 네. 이 성매매와 관련되어서는 단순히 성매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성매매와 관련되어 있는 2차적인 범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 성매매 처벌과 관련되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다만 이것을 좀 더 엄격히 처벌하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논의는 아직까지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다만 성매매와 관련되어서는 최근에 해외에서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 또 성매매와 관련되어서는 2차 예를 들면 마약이라든지 예. 다른 범죄들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한 수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